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1.5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삼 일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죠. 예상은 했습니다만 언론은 3일 후 늘 쓰던 사기성 기사를 또 썼습니다. 조선비즈라는 상업지에 실린 기사의 제목입니다. 청담 17억 신고가 대책 안 먹혔다. 18일 청담동 자이가 17억 4천만 원에 팔렸는데 그게 신고가다. 그래서 정부 대책이 안 먹힌 것이다. 그런 기사죠. 18일 잔금을 치른 이 집이 진짜 거래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17억 4천만 원에 사고 팔기로 계약한 시점은 정부의 대책보다 최소 한두 달 전이라는 것은 상식이겠죠.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아니야, 우리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찰로 막 사고 팔 수 있음을 시장에 보여주겠어, 이렇게 하면서 사고 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대책 전에 이미 계약된 거를 가지고 정부 대책이 안 먹혔다고 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기사다. 영어로 말하자면 트래쉬, 우리말로 하자면 쓰레기 같은 기사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기사를 계속 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 이봉수 교수와 함께하는 가짜 경제뉴스의 역사와 오늘,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령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KBS 최경령 기자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저 보이시죠? 최경령이 원하는 건 오직 정의. 경제 정의를 향해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갑니다. 최경령의 경제쇼. 네, 가짜 경제뉴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최경령의 경제쇼 애청자분들이라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왜 가짜 경제뉴스를 보도하고 이런 뉴스는 어떤 문제를 양산하는지 오늘은 누구보다 속 시원하게 짚어주실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봉수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의 이봉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제가 이봉수 교수님 잠깐 소개해 드리면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 경제부장을 거치셨고요. 언론인 출신이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 어디죠? 캠브리지. 런던대 골드스미스 컬리지. 예. 런던 대학교 골드스미스 컬리지. 런던 대학교는 세계 5대 대학, 10대 대학 안에 항상 랭킹이 되는 그런 정도의 대학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각합니다. 저도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좀 서글픈데요. 언론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까지 추락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네, 언론의 자유도가 높을 때 예. 가짜 뉴스가 오히려 창궐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데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보면 한국은 2016년에 70위에서 예. 올해 41위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로이터 저널연구소가 38개국의 언론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우리가 38위로 꼴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언론의 자유가 너무나 절실했던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이제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자유는 뭐 아시다시피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내재적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예. 가해의 자유는 없는 겁니다. 가해의 자유, 혐오의 예. 자유는 없는 거죠.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이 자유의 남용으로 언론의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우리 공적 토론회장이라고 하는 그 공론장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없고 결국 민주주의마저 위협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이 영국에서 이제 경제 저널리즘으로 박사 논문을 쓰셨었고 지난 6월에 한 세미나에서 가짜 뉴스가 한국 경제를 망친다라고 하면서 후배 기자들을 매섭게 질타하셨는데 경제 뉴스 보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예. 제가 47에 영국에 유학 간 이유가 예. 1997년 그 외환위기를 초래하는데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걸 좀 규명하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외환위기의 주범의 하나가 한국 언론의 잘못된 경제보도다. 그래서 지금도 반성을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 예. 우리나라 경제 뉴스에 이제 특히 왜곡 보도가 많고 가짜 뉴스가 횡행하게 된 데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의 구조적 요인. 예. 네. 첫째는 막강한 경제 권력인 재벌이 광고를 지렛대로 경제 뉴스 보도를 상당 부분 입맛대로 요리한다는 겁니다. 재벌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CHABOL 재벌이라고 이렇게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런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죠. 예. 제가 한겨레 경제부장 때도 겪었지만 경제부가 삼성의 편법 증여 문제를 계속 비판했더니 당시에 예. 광고 탄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광고 탄압은 근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광고를 안 주는 거죠. 광고를 안 줘요? 예. 그래서 한동안 갑자기?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유는 딴 이유를 대지만 뭐 명백하게 예, 기사 때문이죠. 그래서 한동안 광고를 안 줬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때가 처음으로 원 없이 삼성 기사를 쓴 때였습니다. 광고 안 받을 테니. 예, 예. 우리도 좋다. 그래서 뭐 모든 기사는 우리가 내부에서 이 연합에서 내근자가 처리할 테니 모든 그 초점을 삼성 취재에 맞춰라. 외국 예. 기자들한테 전부 그렇게 지령을 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뭐 보복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삼성은 그렇게 파헤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예. 결국 이제 보름 만인가 그 광고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면 무섭다. 네.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경제뉴스가 왜곡되는 둘째 요인은 선진국의 이제 많은 신문들은 광고 수익과 구독료 수익 비율이 5대5 또는 뭐 6대4 뭐 많아봤자 7대3 이렇단 말이에요. 예, 광고와 구독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사서 본다. 예, 그렇죠. 구독자 그 신문 구독 그 금액도 상당히 높고 예. 또 이제 그 우리처럼 이렇게 발행부수만 많고 실제 구독자 수는 그렇죠. 많지 않은 예. 그 쓰레기장으로 직행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예, 계란판으로 바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게. 예. 그런데 우리는 한 8대2 또 심한 데는 뭐 9대1로 광고 수익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군요. 광고주의 예. 입김이 큰데 문제는 이 광고주가 또 뉴스 소스라는 겁니다. 뭐 재벌도 예. 대형 광고주고 그죠. 그래서 먹고 살려면은 언론사에서 워낙 이제 언론사들 경쟁이 치열해지고 환경이 나빠지니까 아예 기사를 안 쓰든지 기사를 또 때로는 넣어가지고 위협 효과만 내고 기사를 빼주거나 예. 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축소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노조 탄압으로 삼성 그 사장이 구속됐을 때도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랄지 경제신문들은 거의 안 쓰다시피 했거든요.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그 제대로 추적해온 신문이 한두 개 그렇습니다. 없었죠. 근데 예. 생각을 해보시죠. 노동법이랄지 환경법이랄지 기업들이 어떤 문제를 그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문제가 생겨서 처벌을 받는다면 똑같이 마치 이게 노동자들이 집회나 시위를 법적으로 불법을 해서 잘못해서 처벌을 받는 그 정도 수준은 보도를 해줘야 될 텐데.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히 이제 경제기사가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돌아다니는 이유가 이 경제기사는 알다시피 통계가 많이 인용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통계를 선별적으로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숫자가 동원되니까 믿음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가짜뉴스가 마치 진짜처럼 돌아다니고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를 오히려 가짜로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별적으로 이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오용하고 남용하는데 그걸 또 받아들이는 시청자나 독자는 또 선별적인 그렇죠. 예,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가장 심각했던 보도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네. 예. 정말 수십 년간 변하지 않고 등장하는 과장 보도가 보수 언론의 세금 폭탄 프레임입니다. 네. 세금 폭탄. 예. 조선일보 9월 23일 보도인데 예. 재산세 폭탄 맞은 가구 강남 2.6배 성동 110배 이렇게 서울에 막 수십 발 폭탄이 떨어지는 그래픽까지 끔찍하게 동원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보도를 예. 했어요. 예.
이 한 해에 올릴 수 있는 재산세 법적 상한선이 30%입니다. 30%. 예, 예. 맞습니다. 예. 성동구는 이제 그렇게 오른 가구가 이것도 1년도 아니고 2년 17년에서 2019년까지 149가구에서 16,420가구로 110배가 늘었다. 이런 계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폭탄이다. 예. 근데 성동구는 아시다시피 마용성이라 그래서 집값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예. 2년 동안 뛴 것이잖아요.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고 훨씬 더 많이 내야 하지만 그거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성동구 집주인들한테는 집값 오른 것이 폭탄이 아니라 이 폭죽이죠, 폭죽. 폭죽. 예. 예.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보도를 그 또 어땠습니까? 예. 우리가 김윤선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2018년에 보도량을 조사했더니 한 신문은 무려 4,343건을 보도했고 대개 수천 건씩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대부분 보면은 뭐 해고 도미노, 고용 참사, 물가 폭등 같은 부정적인 제목을 따라서 이렇게 보도를 했죠. 예. 예, 이런 그 언론의 폭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 그 노동 소득 분배율 이런 걸 보면 노동자들이 제목도 다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결국은 최저임금을 못 이루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고용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또 보도를 안 해요. 안 하고 또 물가가 이렇게 예. 뭐 폭등했다 그러는데 물가가 진짜 폭등했습니까? 지금 물가가 거의 안 올라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그런 형편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지난 한 20년 동안의 GDP에서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쭉 증가해 왔었고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꾸준히 예. 하향해 왔었던 그 그래프를 제가 한두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큰 그래프로 보시면 정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기업 소득은 계속 늘어나 왔었고요. 유보금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죠. 예. 그리고 사실 노동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소득은 계속 줄어들어 왔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감안해서 보도를 해야 될 텐데 왜 이런 보도가 계속 쏟아지는 걸까요? 언론사와 기자의 정파성 때문이 큽니다. 정치 보도에만 정파성이 끼어드는 게 아니라 경제가 파탄 났다고 공격하는 게 대중들에게 훨씬 잘 먹혀 들어가고 예.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 통신사인 뉴스원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추석 때는 이런 부정적인 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냅니다. 추석 통행료 무료 120억 원 혈세 보전. 그리고 세금으로 이제 그걸 대줬다는 거예요. 아, 추석 통행료를 그게 결국 무료로 120억 원이나 혈세로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그 아랫돌로 윗돌 계기 아니냐 뭐 이런 제목으로 나갔는데요. 예. 이게 2017년.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 2년 전인 2015년. 2015년에는. 15년에는 그 이전이죠. 그러니까 추석 때 같은 통신사 뉴스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예. 정부가 160억 공짜로 쏜다.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그러니까 정부가 공짜로 쏜다. 그때는 160억 원을 공짜로 쏜다. 예. 통행료 면제해서 좋다. 예. 아주 좋게 보도했는데 차이가 뭐냐. 그때는 바로 박근혜 정권 때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정파성이 끼어드는 거죠. 예. 야, 이게 뉴스원에 있는 편집국장님은 참 일관성이 그래도 있으신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니까 정부가 160억 원을 추석 때 공짜로 쏜다. 예. 아, 이게 완전히 광고 문구 같은데 그렇게 좋고 2017년에는 아, 이거 추석 때 통행료 무료는 국민 혈세로 보전하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예. 팩트에서는 일관성이 없고, 예. 정파성에서는 일관성이 있는 거죠. 예. 임청규님, 최경련 기자의 유창한 화술에 열심히 애청하며 조희정 PD님 24년 전 준수한 용모 지금도 변함없으시길 뭐 이런 문자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이호남님, 예전엔 증권가 찌라시 수준의 내용들이 요즘엔 메이저 언론에서 보입니다. 저널리스트들의 프라이드가 돈에 팔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야메테크님, 파인고님, 언론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법이 생겨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 말씀도 나중에 한번 해 주십시오. 에론님, 가짜 뉴스 한 건에 영업정지 한 달. 이런 식으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런 가혹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는 이제 좀 심한 것 같은데 저는 언론인으로서는 반대인데. 아니, 징벌적 배상은 뭐 미국 같은 데 회사가 망할 정도로 합니다. 하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또 규정이 있고요. 예. 그래서 또 그렇게 수를 해서 소송을 해서 그렇게 제기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이 언론 역할이라는 게 또 정부 권력 감시를 우리가 하려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는 변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나친 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올여름에 재정 적자가 심각해질 거라고 이렇게 예. 막 문제 제기하는 기사를 많이 내보냈죠. 그런데 사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보수의 일반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국내에서 이제 지난번에 정부 대 보수 정당 그리고 언론이 한참 그 공방전을 벌일 때 권위 있는 그 국제관계 평론 잡지 포린 어페어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IMF 국제통화기금 그 평가를 인용해서 아주 판정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독일보다도 훨씬 재정이 건전한데 너무 모디스트 그러니까 얌전한 예. 뭐 중도적인 재정 정책을 쓴다. 좀 확장 정책을 쓰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에 보니까 재정위기 관련 뉴스는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라고 콕 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아주 뭐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네. 딱 이야기를 했군요. 우리나라 사람 언론들이 외신에 예. 보도되면 또 믿잖아요. 믿잖아요. 네. 근데 그 외신의 보도도 또 취사 선택해서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이런 건 보도 안 하죠. 예, 뽑아서 보도하는 그런 경향성도 보이고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왜곡 보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런 이제 권력 감시를 언론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왜 보수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권력 비판을 하지 않다가 예. 이른바 이제 리버럴 성향의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권력 비판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 권력 비판을 한다고 나서는 건지 예. 그것도 정말 위선적이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예. 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과거 9년 동안은 뭐 조중동이 그 수호천사 역할을 뭐 나중에는 박근혜 정권 말기에는 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렇죠. 비판도 했지만 예. 또 한겨레는 과거에 또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또 그런 뭐 심하지는 않았지만 또 그런 태도를 좀 경향성. 했었죠. 예, 예. 경향성이 진영 논리죠 이른바. 예. 이게 이제 잘못된 저널리즘 특히 이제 저희 쇼는 이제 경제 쇼니까 네. 경제 저널리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도 한두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경제 위기다 맨날 이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굉장히 안 쓰려고 하는데 위기를 부추기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게 정파적인 이유인지 뭐 과장을 해서 잘 팔리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진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요?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위기를 3번 쓰였습니다. 이게 저기 예.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예. 후퇴 국면에 들어간 걸 가지고 위기라고 계속 강조하면은 그렇죠. 실제로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외국에서는 경제 위기라는 그 표현을 쓰는 언론을 제가 뭐 과문한지는 몰라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런데 우리는 뭐 계속 위기라 그러고 사실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2점 몇 프로면 선진국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97년에 그 외환위기가 닥쳐올 때 얘기인데 당시에 한국 언론들은 한국 경제 괜찮다. 이렇게 이제 애국주의적 논조를 펴고 외국 언론은 한국 경제를 마구 후려쳤습니다. 배싱 예. 한 거죠. 그렇게 예. 특히 이제 월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블룸버그 같은 경제뉴스 전문 통신사들은 한국 상황을 실제보다 더 나쁘게 외환이 진짜 실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갈된 걸로 이렇게 보도를 그랬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외국 언론 보도가 정확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세계적 경제 뉴스 공급 기관들은 과장 보도를 해도 실제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보도 내용을 사후에 현실화하는 뭐 자기 달성 효과, 예. 셀프 풀필링 이펙트라고 예. 하던데 경제 뉴스에 자기 달성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환율은 폭등하고 한국 기업의 주식 가치는 폭락하면서 좋은 한국 기업들 또 뭐 좋은 몇 개 빌딩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코리안 세일로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이런 그렇죠. 기록이 발생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저도 그 탐사 보도를 하면서 어떤 투자증권에 계셨던 분 그 외국인들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근저당 채권을 사고 팔아서 당시에 몇백 배를 먹어서요. 600억 1000억을 단 1년 만에
벌었던 분들이 있고 그래서 IMF 외환위기 때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언론은 정말 아주 잘 써먹을 수 있는 갖고 장난을 친다고 하죠. IMF가 다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예. 그때 오히려 돈 번 사람들 많고 굉장히 양극화가 그때 출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부채질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를 낳고 사실은 그런 방법을 지금 중국 경제에도 어떻게 보면 외신들이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아파트 이런 게 이제 또 공포 투기 조장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아파트 갑보도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값이 이제 조금 오르는 낌새가 있다고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한동안 이제 기사를 쓰지 않아서 이제 기사 압박을 느끼는 기자가 그것을 발제를 하면은 취재지시가 떨어지고 이제 기사를 만들어 가겠죠. 네. 그런데 기자는 이제 아파트 값 인상의 진원지인 서울 그것도 강남. 예. 또 거기서도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를 사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예,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예. 흔히 실거래가가 아닌 또 부르는 값 호가를 가지고. 그렇죠. 매도 호가를 가지고. 이건 거래 가격이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이제 기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그런 기사가 나가면 이 심지어 아파트를 내놓았던 사람도 내가 너무 싸게 내놓았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물을 걷어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신문에 나왔어. 이미 20억이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내릴 때는 이제 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작성한 보도가 없었더라면 크게 안 떨어질 아파트 값이 폭락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뭐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크게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만 가격은 하반 경직적인 거죠. 이것도 만약에 이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고 뭐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또 과장 보도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죠.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이런 게 이제 경제 뉴스 보도의 지렛대 효과라 할 수 있겠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폭락 장세에서 뭐 검은 목요일 이렇게 막 나가면 이제 더 폭락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때는 이미 살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보도를 보고서 개미군단은 겁을 지어먹고 이때 다 팔아치웁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들은 또 싸게 사죠. 나중에 다시 오르면 이제 개미들은 이제 땅을 치는 겁니다. 경제 뉴스에서 중요한 것은 과장 보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 바로 이런 거죠. 저도 사실은 미국에서 그 교수님과 똑같은 비슷한 논문을 썼어요. 교수님은 97년 금융위기와 관련된 환란위기와 관련된 것이고 저는 2008년 금융위기와 관련돼서 미국과 한국의 신문들을 비교 분석했었는데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났는데 한국의 신문들은 한 달 가까이 계속 공포 하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유수 경제 신문들과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살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게 기사 내용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경제를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샀으면 뭐 몇 년 후에는 정말 큰 돈을 벌었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30% 뭐 하한가가 없고 하루에도 뭐 50%씩 떨어져 버리니까 이틀 정도 폭락하면 거의 10분의 1 가격이란 말이죠. 그런 가격에 이거 살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이 정말 용기 있는 언론이거든요. 신문 보고 투자하면 망하죠. 기자들도 많이 망하잖아요. 맞습니다. 재테크를 신문 보고 하면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12월 16일 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언론 보도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문자가 너무 많이 왔어요.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690님 97년 이후 20년 넘게 한국 언론은 계속 경제 위기만 강조하죠.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정말 매년 썼습니다. 지금 한번 네이버든 다음이든 구글이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1년에 몇천 건의 기사가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한 번도 경제 위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면. 0042님 늘 경제 폭망이라는데 휴가 가는 사람들 해외 나가는 사람들은 왜 늘 역대 최고인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서윤성님,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 건강해지도록 적극적인 내부 비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지지하건 비판하건 간에 경제가 건강해지도록 비판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길진호님, 가짜뉴스 만드는 일부 매체 때문에 요즘은 아예 신문 다 자르고 방송도 못 믿어서 정말 슬퍼집니다. 제발 언론의 바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최경령님, 가짜뉴스에 따끔한 충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정용규님, 가짜뉴스 주로 쓰는 신문사 역사를 보면 그들이 왜 친일과 독재 정권 때까지 조작과 여론 왜곡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보수 신문하고 이제 경제지들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물론 뭐 비판의 여지도 있지만 수요를 억제는 규제를 남발해 또 집값 폭등이 우려된다. 부동산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 사실 시장 논리는 투기꾼 논리입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디 진짜 시장입니까? 투기판이죠. 예. 예. 수도권 지금 주택 보급률이 98%를 넘었었습니다. 자가 보유율, 그러니까 자기 집 가진 비율은 50%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0%를 100% 넘어서 넘었죠. 지금 예. 103.3%인가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처방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게 맞죠. 예. 맞는데 뭐 공급 물량에 또 공급하더라도 사실 공급 물량의 거의 상당 부분은 투기꾼 몫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이들이 집을 내놓게 하는 정책이 상책이다. 예.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중에 가장 좋은 세금이 사실은 보유세입니다. 그럼 보유세 한다 예. 그러면 또 세금 폭탄이라고 하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예. 형편없이 낮습니다. 전체국의 한 3분의 1, 5분의 1 수준 그렇죠.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땅 넓고 인구적은 캐나다도 2015년 기준으로 실효세율이 0.78%입니다. 아. 영연방 국가들은 대체로 1%에 근접해 있어요. 예, 1%죠. 그러니까 예. 자기 땅을 이익이 안 나면 100년 가지고 있으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예. 내셔널 트러스트다, 잉그리지 헤리티지 이런 게 왜 많은 사람들이 저택을 기증해서 우리가 지금 공공재가 돼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군요.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땅은 세금이 너무 많아서. 예. 그러니까 땅이나 이런 자연은 여왕의 것이다. 결국 여왕이 다 소유하지는 않으니까 여왕이라는 상징적 소유를 통해서 전 국민이 공개념으로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부호의 저택들이 공개가 돼 가지고 그게 예. 관광지화되고 그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캐나다가 이런데 우리는 캐나다보다 땅도 비좁고 인구도 많은데 토지 문제 심각한데 우리는 실효세율이 0.16% 수준이었어요. 1915년에. 예. 2015년에. 그래서 이제 집 몇 채 갖고 불로소득으로 사는 사람은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 이전에 저는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된다.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불안당이라고. 불안당이죠. 불안당. 아니불에 땀한 무리당 해서 예. 아니불에 땀한. 예. 우리나라는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아니불에 땀한. 우리나라 이 불안당이 살기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예. 불안당들 뭐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이 사실 공급 확대를 외치는 것도 이런 사실은 불안당들, 불로소득자들에게 좀 좋게 하려고 하는 저희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보수 정당은 이제 그런 말하자면 자기들 지지하는 세력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이런 직접적인 목적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신문사가 광고 수익을 올립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는 신문 전면 이렇게 해가지고 몇 페이지를 흘러가지고 이렇게 내보낸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예. 방송에는 그거 못 가져가죠. 못 가져갑니다. 예. 할 수가 없죠. 신문 이렇게. 독점을 하는데. 예. 2005년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조중동은 전체 광고 지면의 22%가 부동산 광고입니다. 이게 또 단가가 비쌉니다. 전체 광고 지면의 22%. 22%가 네. 부동산 광고. 예. 그리고 이제 취재원이 상당히 편향돼 있습니다. 예. 공급 확대 목소리만 크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 2월까지 1년간 예. 연합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공급 우선 정책을 주장하는 국민은행 스타 자문단 부동산 전문위원이 기사에 81번이나 야. 나옵니다.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 지원센터. 한 명이. 그렇죠. 뭐 이 여러 사람이 뭐 그 많이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제가 이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 지원센터 부장이 기사 42건에 등장합니다.
이 앞에 분은 박 씨, 뒤에 분은 안 씨네요. 제가 보니까. 예. 이분들은 이 직책이 뭐냐면 예. 부동산 큰 손들 자산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자기는 자산 관리 잘했다고 보너스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 사실은 네. 제가 사무실에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 자산가들에게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거 상담을 한 15분, 20분 해 주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원래 그분들의 본업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본업을 위해서 본인들 광고 홍보를 TV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냥 본인들 그 광고 홍보를 사실은 지상파 방송사들도 이분들 사실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예. 광고 홍보해 주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예. 영업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근데 예. 이제 반면에 투기수의 억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뭐 이분들은 이름 밝혀도 되겠죠. 예. 선대인 뭐 경제연구소장, 예.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이태경 토지정의 시민연대 대표, 남기엽 씨 뭐 이런 분들은 한 건도 기사 인용이 안 된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1년 동안. 예. 이게 이제 기사 쓸 때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대립하는 의견 둘을 이렇게 들어보라는 거잖아요. 투수수 그렇죠. 원칙 그죠? 그렇죠. 그게 전혀 안 지켜지는 겁니다. 최소한 뭐 서로 균형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보여줘야 되는데 경제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야 무조건 그냥 공급해라. 예. 나중에 폭락을 하든 말든 네. 우리는 모르겠고 예. 그게 건설사들과 우리의 광고 수입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예. 마크 트웨인이 거짓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렇게 이런 말을 아주 명언입니다. 이 경제 가지고 경제 기사 때 이 통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지난 제가 예를 하나 들면요. 예. 지난 6월 10일 통계청이 이제 5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 한겨레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조선일보는 실업자 수 5월 기준 사상 최대. 실업자 수를 강조했네요. 예. 그다음에 3040 제조업 취업자 감소 장기화. 예. 이렇게 제목이 아주 부정적이죠. 예, 정말 부정적입니다. 한겨레는 5월 취업자 26만 명 증가. 생산 가능 인구 고용률도 역대 최고. 아주 제목이 긍정적입니다. 예, 완전히 반대네요. 예, 근데 둘 다 통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통계.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제 기사는 이렇게 어떤 통계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그 취업을 포기했던 여성들이 요즘 경제 활동 인구로 많이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럼 실업률은 올라가죠. 그러나 예. 취업자는 크게 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실을 그냥 제목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예, 그렇죠. 구직을 포기해버리면 사실은 취업률은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열심히 한번 취업을 해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성 취업 인구를 어떻게든 늘려보겠다는 게 역대 정부의 사실은 정책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인구도 줄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경제정책 방향이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여성들이 취업을 하려고 작심한 여성들이 많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실업률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회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범죄를 보도할 때도 그렇고 병, 질환 관련된 보도도 그렇고 구체적 사실을 뭐 가능한 묘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경제 뉴스는 그런 기준점 같은 게 없습니까? 없어서 이러는 겁니까? 뭐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경제보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 예, 왜냐하면 경제는 이제 선택의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 문제처럼 선악이 분명치 않아요. 예. 그런데 뭐 규제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괜히 쓸데없이 끼고 있는 규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편으로 예. 꼭 필요한 것도 있는데 그렇죠. 싸잡아서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는데 지난 정권에서 규제는 암이다. 규제 단도대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그때 이 규제 개혁 대회를 했을 때 제가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는 것도 많다 이런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규제가. 환경, 인권, 안전에 관한 규제 중에 이제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가요? 콴타스 항공이에요. 콴타스? 예, 호주 국적기인데. 호주. 예. 여기는 1951년 이래로 사망 사고가 없었습니다. 왜? 여기는 한 6, 7년 되면 비행기를 팔아버려요. 사고는 어디서 나겠습니까? 흠 비행기 사감돼서 나는 거예요. 비행기를 팔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항상 새 비행기죠. 6, 7년밖에 안 되니까. 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그러나 이제 안전을 상품하는 거죠. 아, 그 항공을 퀀타스 항공은 무조건 안전하다. 예, 예. 심지어 새 비행기다. 예, 예. 새 비행기고 사실은 새 비행기 우리 차도 그렇잖아요. 예. 빨리 팔 때는 또 가격을 상당히 돌려받으니까. 아, 예. 그리고 그런 계속 새 측면이 비행기를 있군요.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비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예. 또 그게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객실 승무원도 힘센 남자를 많이 채용합니다. 왜? 사고 났을 때 대비하려고. 야, 그럼 이게 이제 철저하네. 좀 뭐 서비스가 좀 불친절할 수 있겠죠. 예. 그 세월호 참사도 보면은 선박 분야 규제 완화가 결국 이 고물선을 들여와서 증개축해서 이렇게 결국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이게 정반대 사례잖아요. 사실은. 정반대 사례죠. 이 선박 내구 연한이 우리는 30년인데 일본은 20년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퇴역한 여객선을 싸게 사서 곱게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 연안에 집어넣었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 증축을 했잖아요. 증축을 했죠.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을 승객들을 더 쉽게 하고 그게 쉽게 그러니까 깨우뚱하게 일본에서 돼가지고. 사고 안 나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겁니다. 아까 저 항공사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뿐 아니라 우리 최 기자님도 경제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그 삼성의 그 영국 윈야드 공장 들어보셨죠? 예. 이 윈야드. 예. 전자레인지 공장.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초대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중국집까지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이 회장이 한국에서 공장 지으려면 도장이 1000개나 필요할 정도로 규제가 많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한 기사였습니다. 그죠. 예. 1000개는 뭐 과장이겠지만 예. 또 도장이란 게 예를 들어 이제 그 공장 부지에 토지 소유주가 여럿이면 당연히 도장 받아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 예. 것조차도 이제 불편해하는 거죠 사실은. 예. 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던 2004년인가 5년 무렵에 윈야드 근처를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그 공장을 둘러봤더니 공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8년 만에. 거기에서 공장 준공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언론들이 보도 안 한 겁니다. 우리는 규제가 심한 한국을 떠나서 예. 영국에 공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노사, 환경, 회계, 공정거래 관련 기업 규제는 영국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건비 상승 탓을 삼성에서는 그때 했는데 예. 아마도 노조가 밉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정말 이거는 보도를 안 해요. 없어진 거는 보도를 안 하고 말하자면 이제 그 발표 저널리즘이죠. 그죠? 삼성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는 그렇게 발표는 저조차도 경제기자는 저조차도 거기 아직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경제보도에서 이 과장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결국은 이제 받아쓰기 보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재벌이 홍보실에서 갖다 주는 자료를 그대로 홍보 자료를 받아 써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JIN님. 정치면은 그나마 다양한 편인데 골라볼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경제뉴스는 정말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게 더 힘들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최경영의 뉴스 경제쇼가 있습니다. 경제쇼. 최경영의 경제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336님 불안당은 사학들이 최고.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심영우님 과거 안상수가 보온병을 폭탄이라고 했잖아요. 보수 언론이 말하는 세금 폭탄은 세금 보온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군요. 세금 보온병. 예. KKI님 경기 나쁘다는 기사에 절대 동의 못합니다. 남포동 해운대에서 바닷가 전체가 카페입니다. 그 많은 카페 줄 서서 기다립니다. 8,000원 하는 커피를 사려고. 이게 소비도 양극화돼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그런데 또 어려우신 분들은 분명히 또 어려우니까요. 예. 근데 항상 어려웠어요. 예. 자영업 체감지수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건 이명박 정부건 100 이상이면은 앞으로 경기가 괜찮다. 현재 경기가 괜찮다. 이게 이제 체감지수인데 거의 넘어본 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정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사 선택해서 100 이하야. 이번 정부 들어서 항상 100 이하야. 라고 하면 그 전 정부는 그러면 괜찮았냐라고 하면 10년, 20년 동안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체감지수가. 그런 측면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보도에서 제목이 너무 과장돼 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예, 이 경제 용어는 특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는 뭐 경제위기란 말이 아까도 말씀하신 툭하면 등장하는 거죠. 경기 침체 정도는 몰라도 위기란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요. 올해는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후퇴 정도가 적당한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 리세션이란 말도 AP 통신에서는 경기가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그렇죠. 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 뭐 경제 위기뿐 아니라 공황이다. 예. 패닉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함부로 막 씁니다. 예. 공황 패닉 정말 예. 많이 나옵니다. 예. 경제보도에서도 어느 이제 공공성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 언론은 뭐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렇죠. 분식이라는 게 뭐 화장이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나쁜 나쁘지가 의미가 없단 않죠. 말이에요. 예. 예. 영어로는 이게 어카운팅 프로드니까 회계 사기 사기죠, 사기. 그렇게 프로드니까. 번역하는 게 맞죠. 예. 미국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기업이 회계 사기 쳤다가는 정말 살아남지 못하죠. 그럼요. 예. 이 근로자란 말도 사실 노동자라 불러야 마땅하죠. 네. 부지런할 근자니까 노동자는 무조건 부지런하게 일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로기준법이란 말. 이런 법 이름도 말이 안 되죠. 부지런히 일하는 기준을 정한 법입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는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불로소득은 괜찮고. 예. 근데 이거 재밌는 것은 이 예. 말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생명이 얼마나 긴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노동자들도 압도적으로 근로자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노동자하면 뭔가 기름 냄새 나고 뭐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 이게 거예요. 세뇌된 것 같아요. 세뇌된 거죠. 예. 예. 일단 교육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 단어를 예. 사용을 하니까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또 이상하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예. 4분밖에 안 남아서 예.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나라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나라 언론들은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우리나라 언론만 사실은 잘 못하는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이거 뭐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나라가 이제 외국에도 많은데 우리만큼 심한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론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를 금과 옥조로 여기는 미국이 우리처럼 가짜 뉴스가 많은 걸 보면 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뭐 헌법 1조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해 이렇게 자유로 천명해 놨는데 오히려 가짜 뉴스가 형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오보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뭐 우리나라 정말 정정 안 해요. 뭐 언론 중재위 법원 1, 2, 3심 올라가서 확정 네. 판결 나면 귀퉁이에 쪽방에 실어주고. 그런데 영국의 가디언 같은 신문 또 뉴욕타임스도 뭐 가디언은 정정단이 상설을 해놨습니다. 그 매일 그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반론을 실어주는 거예요. 네. 매일. 그다음에 뉴욕타임스는 뭐 화끈하게 정정 잘해서 권위지가 됐다. 이런 말까지 그렇죠.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이제 정부도 외국 정부들은 언론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대응해서 엄벌을 합니다. 혐오 표현. 예. 프랑스에서는 뭐 규제 담당 공무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페이스북 법인에 반년간 상주하면서 인종차별 같은 이런 증오가 실린 언급을 페이스북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 그러면 과징금을 물리는 거예요. 독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과징금 지역 차별 그 단어가 굉장히 많았고 예. 그런 댓글들도 많고 예. 특히 또 뭐 어떤 특정 그 단어를 이용해서 예. 뭐 이렇게 몰아가는 그래서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도 사실 이 혐오 표현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이게 많이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강 PD의 부동산님 KBS 중립방송해야 합니다. 중립방송을 안 하니까 실시간 동접자가 개인 유튜브보다도 공중파 방송이 후달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최경영의 경제쇼가 KBS 1라디오에서 유튜브 동접자 수가 꽤 많기로 유명하고요. 중립방송이라는 거에 관련해서 중립보도라는 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말씀 잠깐 들어보죠. 예. 중립은 진실보도죠. 정의와 불의를 평균낸 게 중립이 아니고 예. 중국 할 때 그 가운데 중자가 예. 뭐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뜻이죠. 중심을 잡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이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아주 멋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의와 불의를 평균낸 게 정의가 될 수는 없죠. 정의와 불의를 평균 낸 게 중립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정의와 불의가 있을 때는 정의를 편들어야지. 정의를 당연히 그게 진실이. 그래야 진실되고 제대로 중립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렇게 아주 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독자 시청자들, 언론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된 기사를 걸러내기 위해서 약 한 10초,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
나쁜 미디어나 콘텐츠를 비판하고 좋은 예. 언론은 적극 소비해줘야 됩니다. 우리 좋은 독자가 시청자만이 좋은 언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론 선진국에서는 활발하고 우리나라는 없다시피 한 게 바로 미디어 자체 비평과 상호 비평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체 비평이 사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 미디어 상호 비평은 동업자 심리가 발동해서 그렇죠.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언론이 괴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점점 이 언론에 대한 사실은 감시와 비판이 시청자분들도 필요한 것 같고 서로 당사자들 서로도 기자들과 PD들 서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의 이봉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